네, 프리마켓 뉴욕 박종훈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테슬라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개별주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상승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뭐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의 시장에 일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고용, 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PCE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S&P 500에 대한 어떤 PER, 그러니까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3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과거에 이러한 약간의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도세가 지금도 일부 조정이 좀 나올 것인가 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조금 빠졌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일부 약간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요, 초저금리 정책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양 국가 사이의 일부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사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측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본, 특히나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미 국채를 팔고 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더가 아마도 이번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여러 가지 톡 건들기만 하면 일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러한 뉴스가 나중에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자금이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조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에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엔화 강세라는 것은 수입품에 대한 상승,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오히려 조금 나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글로벌 유동성이 오히려 악화가 되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도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 미 국채 중에 12%를 들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금리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만 집중하고 있겠지만은 글로벌적인 어떤 자금의 이동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일본의 금리 정책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면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하, 물론 고용과 물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도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이 되면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늘 한 번씩 공부해봤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증시 또는 글로벌 채권 시장, 지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채권 포트폴리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또는 신규로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두 분을 한꺼번에 또 모셨습니다. LS증권의 김종구 상무님, 오충구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두 분께서 한꺼번에 또 나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특별 편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지금 오충근 상무님께 먼저 글로벌적으로 먼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제가 이제 뭐 김종구 상무님께 좀 여쭤보기도 했었고 오충근 상무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향후 기조 또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다. 뭐 올해 뭐 4분기 정도만 보게 된다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껏 이제 시장은 그 B컷 포함해서 하반기에 뭐 3번, 4번 또 정치권에서는 뭐 1.5%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금리가 이렇게 급선회해서 떨어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이 됐지만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성을 차려서 저기 연준 의장도 살짝 경고성 발언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거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자기의 스탠스를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데이터를 그렇죠. 주시하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촉각을 거기에 두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그분과 별개로 이제 시장만 먼저 환호를 해서 선기대 선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돌려진 것 치고는 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미국 국채금리가 4.6%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4.7 조금 넘은 상태로 다시 되돌림이 조금 됐는데 뭐 이 정도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정치권의 레토릭이라든가 이런 걸 반응했을 때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튀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시장 반응은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금리가 과거처럼 미리 겁내고 5%에 막 육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 이런 시그널을 보내줘도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고금리 시장에 적응하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벌써 다 학습이 끝났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또 이제 주식 시장 이런 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막 달리면서 과열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금리는 여기서 안정적인 기조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하방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물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아직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그냥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렇죠.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는 관세 이슈도 있었고 재정 적자. 근데 최근에는 관세의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그 재정 적자가 6% 넘어서지 않고 6% 안에서 메꿀 수도 있다. 미국 GDP 이런 또 뉴스도 나오잖아요. 관세 수입이 워낙 급증하고 있으니까. 월 300억 불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초에 있었던 그 복합 다중적인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조금 이성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만 조금 집중하는 그리고 파월 의장 말대로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에 두 가지 지표만 놓고서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오충근 상무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는 것도 약간 마음에 좀 놓였습니다, 방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일부 그렇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뭐 건강한 조정이구나. 만약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많은 이제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 지금 일부 뭐 어제도 좀 조정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조정은 약간은 뭐 약간 고평가돼 있는 이런 시장에서 뭐 일부 조정을 주고 있구나. 요 정도로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은 이제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서 지난 저희 뭐 국채 또 이제 김종국 상무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뭐 회사채 이렇게 뭐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 브라질 국채는 이제 거의 저희 귀에 붙어 있고요. 지금 밑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만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미 장기 채권을 국채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표면 금리를 한번 보시면 4.625%로 발행한 미 30년 국채잖아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거의 100센트짜리가 거의 100센트에 육박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오상무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5%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언제 인하할지 모르는데 계속 인하를 하잖아요. 인하를 하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AA 채권이고 표면금리가 좋기 때문에 경상 이자율이 많이 나와요. 오늘 투자하신다면 29년 동안 4.7%의 미달러 베이스로 이자를 매년 받습니다. 4.7%.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은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캐피털 게인도 많이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쿠폰이 높으니까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그 전보 라이프 인슈어런스, 전보 보험이라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텍스 헤이븐 지역이죠. 상속세,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뭐 두바이, 밴쿠버. 요즘에 많은 국내의 부자분들의 자산가분들이 싱가포르로 그렇게 많이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 금융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1,000억 부자가 한국에 있으면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매년 49.5%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다시 10년 통산을 해서 상속세를 50% 더 냅니다. 10년 통산. 한국에 있으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일부 자산을 텍스 헤이븐 지역으로 많이 옮기셨어요. 신문에 몇 달 전부터 계속 났죠. 올해 전 세계에서 그 에미그레이션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 중에 거액 자산가 분들 중에 한국이 넘버 4를 차지했다. 그러니까요. 인구 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갔다. 그 미국도 많이 가시고 캐나다, 밴쿠버, 뭐 토론토 같은 데도 상속 증여세가 없거든요. 저희도 진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고 일부는 뭐 배당을 좀 디덕션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국 상무님은 49% 내시지만 한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죠. 49%는 못 냅니다. 못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등급이 좋고 쿠폰이 높은 달러 자산은 금리 인하기에 큰 수익을 거두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금 측면에서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는 종합과세 100% 다 잡히지만 여기는 쿠폰만 잡히고 캐피털 게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된 거. 그런 것들. 지금 종전에 1.25% 쿠폰을 가진 30년 미국채를 설명드렸는데 4.6% 되니까 가격이 거의 발행 가격에 육박하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두 분께 같이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관세를 기업들에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관세 정책도 있을 것이고 뭐 고용에 대해서도 뭐 일부 많은 이제 좀 흔들려고 하시는 뭐 불법 이민자 축출한다든지 뭐 여러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독립성 뭐 이런 훼손한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리고 금리 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과도한 인하. 근데 채권의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책들이 채권 플레이어로서는 지금 무조건 우리가 채권을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미국 정책.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이제 뭐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신뢰해서 포지셔닝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습된 바로는 트럼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금리가 급등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식시장이 교란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강력한 제스처에 맞춰서 이제 그 돈의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대세적으로 보자면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 중립금리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고용을 그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그 경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립금리가 어디냐에 대한 이제 논란은 사실상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학자 뭐 정치 여러 분야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 정치권 입장에서는 빨리 그 3%대가 중립금리 같다. 그쪽까지 가라. 앞으로 1% 더 내려야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인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시장이 중립금리 쪽으로,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도 인하 여력이 1%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여러 국채나 회사채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확고하게 정말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이제 국채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도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사실상 이제 이번 주제, 오늘의 주제가 김상무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제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4%에 육박해서 많이 빠졌는데 장기 금리는 30년 금리는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로 한 5%에서 한 25bp 빠져서 4.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방송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초장기채 30년 이상 채권들의 정말 세대적인 진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자산운용사들 또는 주장하는 트레이더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논리는 시장을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4.7%, 6%까지 왔다가 다시 4.78로 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기 듀레이션 채권을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패드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시점이 언젠간 도래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장기 금리가 들썩일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감되는 시장에 충분히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조금 될수록 그때마다 ETF 시장으로, 채권 ETF 시장으로 자금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 올해 한 3번, 4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죠, 김종성님? 좀 우리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또 업데이트를 또 해주셨을까요, 오늘? 좀 전에 그거 오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게 내년 11월까지는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거다. 중간선거. 중간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 포지션 가지신 분도 줄이지 마시고 채권은 계속 담으시고 내년 11월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보고 사실은 중장기 투자 하시라 그러면 좀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1년 보고 지금 크레딧 좋고 쿠폰 좋은 거 그런 채권들은 그 장기채는 만약에 30년 미국 국채를 사신다면 0.25% 금리가 내려진다면 곱하기 25배로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듀레이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4.625짜리는 그냥 어째 보면 50bp 내리면 엄청 가격이 많이 튀겠죠. 그렇죠. 그 튀는 거에 대해서는 채권형 ETF나 펀드는 과세가 되지만 이거는 비과세 아닙니까?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1년 보고 이 중장기채 좀 묻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라. 근데 지금 저도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고액 자산가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은 정말 의견을 구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실 것이고 워낙 액수가 크시니까 최근에 문의가 정말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러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고액자산가분들. 금액이 작은 분이나 젊은 분들은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초이 말해서 한 500억 이상, 10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지키는 게 더 목적이거든요. 안전하게 지키다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좀 해체하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견했을 때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복은 자기 타고난 쇠복에 따라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넘칠 때 하나 무너져줘요. 본인 전공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무너지면 그때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 쿠폰이 높은 채권은 보십시오. 한 4에서 5% 꾸준하게 시장이 무너져도 채권이 디폴트만 안 나면 꾸준하게 4에서 5% 달러 베이스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한국의 외화 정기예금 또는 원화 정기예금 넣어가지고 사자 보기가 힘들잖아요. 4%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5에서 한 7% 안정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나오면 이분들은 큰 자산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셨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나 이벤트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또 리밸런싱을 해가 투자를 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은 고액자산가분들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많고 아까 뭐 ETF에 들어가는 자금도 최근 들어가지고 한 3-4번씩 뭐 채권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채권을 일부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처럼 많은 분들께서 좀 보고 있는 상황. 멀가에서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하나하나 저희는 또 짚어나가잖아요, 사실. 뭐 멕시코 구체도 우리는 보고 있고, 페맥스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브라질 국채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계속 헤아라 국채는 한 2천억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매달. 브라질 국채 매달 2천억씩. 2천억씩. 모든 금융기관을 토탈해가지고 그게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면 그 결제 시스템이 딱 나타나요. 가격이 얼마를 매수했다가 매주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런데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는 사실은 딜리버리나 소싱이 참 좀 귀찮아서 좀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 팔려요. 많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헤아라보다는 US 달러 표시 국채가 좀 더 안전자산으로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많아도 15%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좀 싫어하세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 그냥 4에서 5% 안정적이고 디폴트 안 나고 그런 채권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니즈에 맞죠. 비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멕시코 국채는 오충근 상무님 실렉션 하셨는데 최근에 페맥스 포함해가지고 멕시코 쪽이 많이 지금 살아났어요. 최근 3개월 수익이 한 20% 정도 되죠. 1년 수익은 26%고.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석유공사에 대해서 부채 포함해서 프로텍트 하겠다. 그런 어나운스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이거는 종합과세에 됩니다. 브라질 미달러 표시 국채는 모든 게 다 열애되는 비과세 채권이고요. 건강보험료 안 올라가고. 이 채권은 투자 금액 대비해가 8% 이자가 나오죠. 달러 100만 불 넣으시면 8만 3천 달러 이자 매년 받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발행 가격 언더니까.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유회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가 지금 한 7.8% 이자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뭐 페르마운트하고 PBF 홀딩, 그죠? 맞습니다. 홀딩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정유회사입니다. 종합 정유회사. 이런 채권들은 쿠폰이 높기 때문에 조금 깔고 가시면 쿠폰이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이렇게 5년 이상 채권들은 가격이 많이 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미국 이제 하이힐드, 뭐 소위 얘기하면 약간 좀 금리가 좀 높은.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최근에 많은 수요가 좀 있나요? 어떻게? 금리 인하 시점에서 조금 하이힐드에 대해서 디폴트 리스크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채권부터 뭐 이야기 나왔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좀 안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유럽의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부채 문제가 뭐 갑자기 뭐 시장에서 막 대두가 되고 이럴 때 뭐 국채 가격이 많이 출렁거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랑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이전에 이제 유사한 사례를 하나 꼽자면 가장 최근의 예로 2011년, 12년에 있었던 유럽 금융위기. 아, 유럽 금융위기.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특히 그 프렌치 뱅크들, 프랑스 은행들이 이제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채권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이제 그 이른바 주변국들, 그냥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제 주변국의 재정 위기로 번지면서 당시에 이탈리아가 이제 유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제 대국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 8%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유로 금리로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가 공고해지지 않아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갈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던 당시였는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이제 이탈리아 국채를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이제 사례는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구조조정도 하고 재정 적자도 줄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등급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1bp, 2bp 0.0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정도로 10년물, 30년물 금리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말인즉슨 프랑스가 그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정 적자라든가 소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프랑스는 독일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유럽의 근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선례를 비춰줬을 때 프랑스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5%, 6% 이렇게 가면은 그 유동성 이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 EU에서 대출 크레딧 라인 있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그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동성 위기는 안 올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들이 증폭되면서 투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금리가 하루에 뭐 0.5% 또는 1% 오를 개연성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연성은 지금 현재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 국채는 조금 지금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얼마 전에 이제 총리도 사임을 했고 아직 소유 사태도 계속 번지고 있고 이제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겠다는 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못 얻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정도의 금리가 이제 고금리다, 뭐 꼭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개인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뭐 조금만 또 질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드리면 지금 프랑스도 프랑스인데 유럽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채 문제가 좀 부각돼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장기 금리들이 조금씩 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일부 단기 금리랑 약간은 좀 계율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프랑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프랑스가 크레딧 금리가 이제 가상 금리라고 그러죠. 위험 금리가 붙어서 지금 30년짜리가 한 4.4% 정도 되고요. 이 금리 수준은 사실상 그 EU가 공고히 되고 이후에는 그 유럽 금리로 프랑스 국채 금리로는 거의 최고치에 이른 수준이에요. 최고치예요? 이전에 이제 프랑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이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의 저력을 믿고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켜보는 조금 인내심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국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제 뭐 국유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 초장기물들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이제 초장기물 채권 시장이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발달해 있고 연기금들이 100년짜리 50년 이상 만기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프랑스 국채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는 가격이 20, 30까지 빠져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금리 때 뭐 거의 0.5%에 발행됐던 프랑스 국채가 가격이 뭐 30 이 정도에 와 있는 그런 채권들은
말씀하신 대로 듀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낮고 초장기채는 금리가 한 1% 정도만 하락을 해도 가격이 산술적으로 50%까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채권들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채권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은 프랑스가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야 그래도 프랑스인데. 예, 이렇게 또 다가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 뭐 터키와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금리 1% 정도는 인하 가능성이 있고 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금리 인하 1%는 금방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충분히 그 금리 그 베타 효과를 충분히 한번 내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프랑스 국채가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할인되어 있는 채권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1%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채권들이 지금 꽤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종구 상무님과 오충구 상무님께서 봐주시는 이 채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시나리오 분석을 오늘 오상무님이 해오셨어요. 한 100년 되는 채권이 있어요. 100년? 만기 100년짜리. 네. 그 말씀 한번 들으시죠. 혹시 배팅 하실 분도 계시니까. 그래픽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이라는 주는 이제 그 독일은 연방이지 않습니까? 연방에 이제 소속된 가장 큰 주고 그 주민 수가 1,500만 명 정도 되는 가장 큰 주인데 이 채권 보면은 이제 만기가 앞에서 보면은 만기가 2121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긴 만기의 채권이 존재를 하죠. 이제 이런 채권들은 과거에 금리가 저금리일 때 표면 금리가 0.95%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30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제 이런 채권들이 이제 이른바 채권에서 듀레이션이 아주 큰 채권이고 금리가 1% 하락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승률이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현재 3.41%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이 채권이 만약에 금리가 1% 하락해서 2.41이 된다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30에 있는 시장 가격이 45.8이 되고 그런 매매 차익이 이제 이거는 이제 10만 불 기준으로 액면을 한 30만 불 정도 샀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수익이 한 5만 불 정도 되고 10만 불 투자했을 때 5만 불 수익이 나니까 총 수익률이 51%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고요. 매매 차익 그렇죠. 비과세. 이제 매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니까 되고 거의 비과세죠. 왜냐면은 채권 쿠폰은 0.1%도 1%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베스트팔렌 주 채권, 주정부 채권, 프랑스 국채도 그런 채권이 있고요.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발행한 이것 또한 만기가 한 50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채권도 금리가 만약에 1%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41%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 이제 이런 채권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초장기채 시장이 발전돼 있고 과거에 아주 초저금리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이제 금리 1% 하락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채권에서 볼록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금리가 하락해도 볼록성이 커서 훅 가격이 튀어오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시장에 이제 보이는 게 저도 처음 있는 현상 같거든요. 처음 있는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초저금리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아주 고금리에서 이렇게 이제 외면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게 이제 두 개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서 쉽게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기는 쉽지 않는데 이제 이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회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또 이 채권들은 1%가 빠지면은 5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금리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금리 상승했을 때 가격 하락률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은 50%인데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한 3%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는 사실 50대 50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다고 봤을 때 두 예. 개를 더해서 나누면 꽤 괜찮은 기대수익이 너무 괜찮은데요? 예. 네, 그런 이제 채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고금리 환경에서 보인다. 목격이 된다. 근데 정말 보기 드문 지금 상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은 제가 이것저것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종국 상무님하고 오충구 상무님께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채권에 대해서 정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후에 또 저희가 또 모셔서 저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S증권의 오충구 상무님, 김종국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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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목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보는 시간 투 썰 플레이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의 캐스터 박민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도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바로 메타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한 달에 쓰는 사람이 무려 30억 명에 달한다고 메타 CEO 저커버그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처럼 이렇게 30억 명 클럽에 들어선 셈이 됐습니다. 저커버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새로운 성과를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앞서 2012년에 약 10억 달러의 메타가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월간 이용자가 20억 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뒤로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사용자 수를 공개하며 큰 이정표를 또다시 세운 것입니다. 한편 메타는 작년 4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의 월간, 일간 활성사 사용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대신 분기마다 자사앱군을 이용하는 일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고해 왔는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봤을 때요. 약 34억 8천만 명으로 집계돼서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요. 나이키의 새로운 협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핫한 콜라보 나이키와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가 만든 액티브웨어가 바로 내일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컬렉션은 두 브랜드의 장점만 쏙 빼왔습니다. 신소재 개발 등을 포함한 나이키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링과 스킴스의 솔루션 중심 접근 방식을 결합해서 여성의 몸을 지지하고 또 편안한 몸동작에 맞춰서 디자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기가 된 건데요. 이름하여 나이키 스킴스입니다. 첫 라인은 매트, 그리고 샤인, 에어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됐고요. 또 시즌마다 새로운 아이템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에 그치는 게 아닌데요. 나이키는 여성 고객을 다시 사로잡아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또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는 아직 40억 달러로 평가된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기회를 또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더해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 등 세계 최정상의 여성 운동 선수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면서 또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이키는 전 CEO 체제에서 라이프 스타일에만 집중해서 연간 매출 500억 원을 성장시켰지만 또 혁신이 빠졌다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층이 운동선수 고객층이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나이키의 새로운 CEO 엘리엇 힐은 운동선수들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 이번에 제품을 구성했다라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과거 협업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 나이키의 주가 무려 6%나 올랐었는데요. 한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이키가 이번 협업 소식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끝까지 프리마켓 뉴욕도 이어지니까요. 즐겨주시죠. 박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키와 스킴스, 과거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네. 아디다스와 이지 이렇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있으면서 네. 어마어마한 또 아디다스가 주가가 한 2배 넘게
또 상승했었던 과거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뭐 나이키가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나이키가 요즘에 뭐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자, 이번에 스킴스와 또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부 목요일 날은 메리츠증권의 한태훈 과장님과 함께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훈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방송은 이제 다 익숙해지셨잖아요. 아, 팀장님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좀 편해지셨죠, 이제? 네, 팀장님 덕분에 많은 예.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아, 팀장님만 저는 하나도 안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저런 사람도 방송하고 있는데 뭐 나는 더 잘하겠지. 아, 저를 자신감 없는 그렇죠. 정도로. 아, 팀장님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아, 이게 이제 팀장님을 그런 보고. 느낌이니까. 예. 저도 옆에서 큰 조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외신은 또 저희 김민 캐스터가 또 네. 해주실 텐데, 네. 또 최보 앵커는 또 오늘 기업에 대해서 또 늘 해주시니까 새삼스럽게 뭘. 그래도 한번 말은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맨날 제가 빼먹는 거, 뭐 억지로 일부러 빼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극단적으로 서로 성격이신 것 자, 하여튼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제일 멀잖아요. 뭐니까 뭐 언급하기도 힘들고 네. 사실. 예,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외신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외신 기사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저희가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가 시간이 맨날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알차게 준비를 저희가 해왔으니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 트럼프 정부 셧다운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산 만료 시한은 9월 30일입니다. 이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또 일시적으로 해고가 되고요. 또 주요 서비스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본격적으로 악화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요. 또 개인 SNS에는 민주당과의 만남은 보다 비생산적이다. 또 극좌 정책만 고집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반발을 이어갔는데요. 이 적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셧다운을 막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을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쪽에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막혔고요. 이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하원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서 10월 1일 이전에 다시금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 보도로 또 한 번의 논란을 키우게 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각 부처의 연구 해고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런 내부 메모가 함께 드러난 건데요. 기존의 무급휴직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부서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그런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셧다운 단순히 예산 갈등을 넘어서 행정부 축소와 또 정책 우선순위의 싸움까지 함께 번지고 있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불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없애고 그리고 좀 생산을 효율을 올리자,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더하자라는 심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또 시장의 일반적인 해석일지는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요게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네. 저 1기 때 또 아마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한 셧다운이 그 당시에도 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셧다운 기간을 우리가 굳이 주가로 좀 보게 되면 결국엔 처음에는 좀 주춤거렸다가 제 기억상으로 올라갔어요. 네. 미승전.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봉합이 되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조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셧다운 기간 동안에 증시가 올라가서 약 한 11%, 12% 정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보니까 그 정도 네. 올라갔던 그러한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셧다운은 또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새롭게 다를 수 있는데 예. 과거 셧다운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 무섭다는 반응들이 특히나 많더라고요. 예. 뭐 먼저 아무래도 백악관이 또 민주당과의 이런 협상 카드로 영구적인 그런 해고를 또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특히나 무섭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를 원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고용을 만약에 짚는다면 물가는 높으면 안 되잖아요. 물가는 잡혀야 되니까 관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쥐고 있어라.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감세를 해주니까 그 부분을 너희가 좀 쥐고 있어라.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과거와 좀 다른 우리가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부서를 완전히 영구히 없애겠다라는 건 노동시장을 좌지우지 흔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노동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둔화가 되거나 우려가 되거나 흔들기 시작하면 요것도 금리 인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네. 노동시장도 금리 인하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리스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금리 인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셧다운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저희 과장님의 의견 셧다운 예. 미 증시를 어떻게 좀 흔들 수 있을까? 사실 셧다운 이슈가 매년 안 나왔던 적이 없을 네, 만큼 예. 매년 나오는 이슈고요. 예. 뭐 연구해고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새롭게 조금 나온 워딩일 뿐이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남아 있고 네. 그 2번의 금리 인하 기간 동안 이제 더 많은 인하를 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입장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흔들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아니면 파월인데 지금 둘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둘 다 흔들면서 지금 결국에는 그 상승장이 맞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좀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연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 증시가 오르는 거랑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가 있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미리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이제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반영 이슈로 오히려 가지고 와서 증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흔든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 네. 예, 선반영이다. 그래서 기존에 선반영이 조금 되어 되어 있었잖아요, 있었고. 증시가. 예. 그래서 그거를 진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플랜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왜요? 추가적으로 그 집중하고 계신 거. 외신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있어요? 혹시 셧다운에 대해서? 지금 방금 사실- 설명해 주신 게 그 네. 정도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금리 예. 인하 가능성에 기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오고 가고 예. 그 아류에서는 또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그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면에서 좀 예.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나 어. 그리고 시장 반응이 좀 갈리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거 사실 오바마 정부 때도 오바마 케어 때문에 셧다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네, 물론 짧았지만. 롱도리는 이런 것만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만 보여서 셧다운 되면 오르겠구나. 예, 이렇게 그냥 짧게 들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외신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연준 의장 후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교체 가능성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후보들을 또 면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면접 라운드는 10월 첫째 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기간은 나와 있고요. 베센트 장관은 후보자들의 역량에 또 놀랐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갖춘 인물을 좀 찾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조금 더 일찍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베센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 스티븐 미란이 50bp 금리 인하를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이 25bp 인하에 그쳤다고 전하며 최근 일자리 데이터가 약해진 만큼 100에서 또 150bp 정도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최근 금리를 0.25% 인하하며 향후 금리 결정은 또 물가 상승과 또 고용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연준 회의는 토론이 돼야 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또 그 와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2차 면접 후에는 3명에서 4명의 또 강력한 후보 명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말미에는 베센트는 이 최근 고용 데이터 수정이 우려스럽다면서 무언가 우려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까지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국채 금리에 관해서는 이게 좋은 일로 좀 해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외신 기사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연결돼서 좀 이야기 나온 것 같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요 이야기도 사실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인데 금리 인하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태영 과장님은?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고 속도의 문제다라고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뭐 미란 이사 같은 경우에 저번에 125bp 주장을 했었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남아있는 금리 인하 올해 연내 2번이 남아있는데 그 연내 2번 전에 사실 증시가 너무 올라와 버리면 그걸 명분 삼아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었을 때 이미 증시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 한번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먼저 그거를 좀 조심해서 그 금리 인하 부분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좀 시간에 맞춰서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월 의장 실제 기간이 이제 내년 6월까지잖아요. 저는 조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아니 민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좀 더 일찍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트럼프 편이 되지 않을까. 나는 맞습니다. 오픈 마인드인 친구를 원하는데 넌 예의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술은 먹었지만 운전대는 잡지 않았다. 그렇죠. 비슷한 논리로. 그런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가장 뜨겁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크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도 이제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2%대 자,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대 하락. 자, AMD도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주,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씩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경기에 민감한 또는 최근에 많이 좀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경기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건들면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니까 약간의 좀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정규장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업들이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기업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랜만에 또 실시간으로 지금 막 나온 속보로 전해진 방금 실적이 나온 기업들 한번 두 종목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좀 차후에 나오는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좀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수치나 뭐 주가 같은 것들은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살펴보시면 좋으니까요. 엑센추어 그리고 카맥스 이렇게 두 종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뭐 IT 컨설팅 업체로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3달러 3센트, 매출은 176억 달러로 나왔고 주가를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다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 같은 경우 지금 프리마켓에서 0.6%에서 지금 0.3%로 바뀌었네요. 강보합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추가적인 정보를 좀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실적은 잘 나온 편이고 주가는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맥스로 넘어가 볼게요. 중고차 판매 기업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카맥스의 실적은 2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64센트, 매출은 65억 9천만 달러로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13% 가깝게 밀려나고 있으니까 뭐 아마도 추측하는 바지만 뭐 가이던스까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방금 나온 실적들 중에서 좀 굵직한 종목들 짚어드렸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정규장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장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카맥스까지 이렇게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맥스가 약간은 좀 올드한 어떤 모델,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레거시 중고차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은 이제 카바나가 조금 좋은 인기가 많고. 카맥스가 옛날만큼은 조금 언급이 좀 덜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총 마진율이 한 1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카바나는 한 20%대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주가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최근에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바로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간밤 실적을 발표한 기업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북미 레저용 차량 RV 시장의 1위 업체 토르 인더스트리인데요. 이 토르 인더스트리의 4분기 EPS는 $2.36, 매출은 25억 2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주가 같은 경우 보시면 정규장에서 6% 넘게 급등을 했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그것보다는 상승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으로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보면 다 이렇게 Tho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토르 인더스트리라고 불러야 되냐, 소어 인더스트리라고 불러야 되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요거를 번역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결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상관이 없다 주의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블을 좋아하는데 마블의 토르 스펠링이 Thor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토르 인더스트리라고 오늘 부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으시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긴 하지만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EPS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가에는 좀 상승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RV 차량이 고액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잠재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한다며 내년 역시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2026년 연간 EPS의 경우에는 $3.75에서 $4.25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매출 같은 경우는 90억에서 95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게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토르 인더스트리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RV 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경제이다라고 강조를 하며 여러 차례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기 위축을 언급한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연준의 과제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토르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면 월가 17개 기관 중에서 4곳은 매수 혹은 비중 확대, 11곳이 보유, 2곳이 매도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평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3로 현재가 대비 약 $1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실적 호조에 대한 긍정론 속에서 동종업계의 주가도 이날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다른 RV 제조업체인 위네베이고의 주가도 2%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보트 회사인 말리부 보츠, 레저용 선박 생산 기업인 브런즈윅도 모두 상승권에 머무는 등 이 관련된 캠핑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르 인더스트리.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RV 업계 에 대해서도 또 차량업체죠. 차량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하나만 더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프리포트 맥모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의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동광 및 금광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현지 계약에 대해서 force majeure, 그러니까 이 force majeure이 불어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하는데 영어로 옮기면 superior forces, 그러니까 힘에 압도된다 정도로 좀 번역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Force majeure, 이건 불어고요. Superior forces, 이거는 영어입니다. 한국말로 옮겨드릴게요, 쉽게. 재난이나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국내 기사에서는 많이 좀 쓰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최고 앵커가 할렘가에서 영어 선생님을 잠깐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원자재도 40년 파가지고 지금 45살이고 할렘가에서 한때는 영어를 가르쳤던 이력도 있어요. 특이하죠. 흑인 대상으로. 흑인 대상으로요. 백인은 안 돼요. 흑인 대상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사고 당시 약 80만 톤의 습윤 토사가 갑작스럽게 광산 내부로 유입돼 여러 작업 구간을 빠르게 관통했고요. 작업자 7명이 매몰이됐다고 합니다. 이 중 2명은 사망을 했고 5명은 현재 실종 상태로 있다고 해요. 이 프리포트 맥모란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수십 년 블록케이브 채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명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리 채굴 작업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7%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은 장중 최대 4% 넘게 뛰며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그라스버그를 세계 최대 그리고 최저 비용의 광산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한 글로벌 구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리 가격은 강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구리 광산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60만 톤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광산에 만약에 생산량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전 세계 구리 가격에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리포트 맥모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과거 이제 원자재 또는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을 때 사실 이런 구리하면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하죠. 그러한 광물인데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맞아요. 것들은 네. 물가를 또 압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수습이 되는지에 따라서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 사실 구리는 영어로 그 별칭이 닥터 코퍼라고 많이들 네.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뭐 경기나 산업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해준다는 맞아요. 구리 선생 약간 이런 뜻인 건데 그 정도로 구리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뭐 제조업 또 산업 전반에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원자재 비용 상승이 이런 주가들에게 있어서 뭔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좀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입 비용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구리라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포트 맥모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외신 기사를 한번 또 볼까요?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 오픈 AI의 또 단짝 친구이자 사실 클라우드 공급자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쟁사인 엔트로픽 AI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달라진 모양새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MS365 코파일럿에서는 이 엔트로픽 AI가 일부 질문을 처리하는데요. 즉 오픈 AI만 믿지 말고 다변화하자 이런 모습들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3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했고요. 또 오픈AI 모델은 주로 MS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오픈AI 쪽에서도 바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또 오라클과 이런 계약도 맺고 또 브로드컴과 10억 달러 딜도 한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투자한다고 소식이 이어졌고요. 또 MS는 작년에 깃허브 코파일럿에서 또 구글 AI도 쓸 수 있게 열었고요. 또 그리고 MS 이 코파일럿에서 다양한 또 AI를 투입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서처 기능에서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이 엔트로픽 AI가 담당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써볼 수 있고 또 기업 고객도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모델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또 사용 규칙은 엔트로픽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사실 MS의 AI 전략의 핵심이 되겠는데 기업 고객의 절반 이상은 직원의 일부만 현재 쓰고 있고 전사 도입은 아직 4%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아직은 좀 시작 단계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에서 앞으로 다변화된 그런 승부수를 던질지가 좀 귀추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오픈AI가 또 데이터 관리를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모델을 좀 빼고 그리고 엔트로피 모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픈AI-발 약간의 뭐 우려 그게 좀 있잖아요. 오픈AI-발 그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오라클에 투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떤 과정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부 약간의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 이제 3번째 출연인데 제가 이 3번 내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오픈AI를 믿지 않습니다. 전 샘 알트만을 저희가 매일매일 게스트들이 다르게 나오시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걸 사실 이번 주 되면 까먹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단 한 번도 오픈AI를 믿고 있는 적이 없고요. 그리고 챗 GPT라는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곧 있으면 역전당한다. 근데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일단 반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은근히 좋으시면서 지금 동종이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 밸류를 너무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너무 높게 받았다? 네, 밸류를 너무 높게 받아서 얘네가 최근에 저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MAU랑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한테 드디어 이제 역전 당했잖아요.
이 역전당하고 나는 게 선행지표로 작용을 해서 조만간 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트로픽 AI 모델 관련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AI 모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자기 정보가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정보가 나갈 때 이 오픈 AI가 만약에 내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 정보를 얘네는 뭔가 다시 활용할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밖에서 뭔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오픈 AI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시장 자체에서도 일단 저변에 오픈 AI를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니까 좋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지금 제가 오픈 AI를 가장 안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얘네가 비상장이어서 그래요. 비상장이라서. 저는 비상장 기업의 감사 결과 자료를 믿지 않고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면 들거든요.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에서 상장사의 그런 자료들은 좀 뭔가 믿을 만한 그런 그거는 이제 신뢰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있는 하나의 폼에 맞춰서 해야 폼에 되고. 있고 비상장사는 그게 아니어도 되는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사는 뭐 예를 들어 동네 슈퍼마켓이 감사를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내가 만약에 얼마 벌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상장사를 사실 선호하지 않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최근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도 뭔가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그 걱정이 많은 거를 투자로 우리도 클라우드 가지고 있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구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두 분이 악수 한번 하세요. 그거는 저 뒤에 가서 또 저희 껴안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오픈 AI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래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비상장인 그런 위치나 아니면은 뭐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찌 보면 뭐 정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체가 없는데 계약하겠다. 뭐 내년부터 뭐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방향성이다. 저는 저의 경험적인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 30만 원을 내면 그 심화 버전이 있었잖아요. GPT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리포트 버전이 그래서 오히려 제미나이가 더 편하고요. 맞아요. 요즘에 챗GPT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때가 딱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딱 역전당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픈 AI는 뭔가 위기다. 전 알지 못하지만. 전 둘 다 돈 내고 있는데 진짜 둘 다 전 유료 사용자인데요. 챗 GPT가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어제 되게 좀 재밌는 거 봤는데 챗 GPT가 로또 번호 찍어준 걸로 미국에서 슈퍼볼 2등이 당첨됐다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직 믿을 만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유료 쓸 예정입니다. 저 로또까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 오픈 AI가 아무래도 스타게이트 쪽에서 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좀 빼버린 것 때문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빼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빼버렸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 데이터 관리나 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우리도 그냥 AI 안 할게. 그리고 또 뭐 엔트로픽 모델을 쓸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챗 GPT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오히려 되는 부분이라서 얘네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모델이다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당장 내일 쿠팡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안 쓰시나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왜냐면 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문득 쿠팡 러버 한 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분이 혹시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상상을 잠깐 했어요. 저는 쿠팡 러버까지는 아니지만 그 쿠팡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굉장히 불편해질 건데 저는 만약에 저도 유료 모델을 2개 쓰고 있는데 사라지면 옆에 거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챗 GPT는 조금 약간 고평가된 게 맞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말하는 지금 증시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발언들의 가장 메인이 챗 GPT 같은 영역이지 않을까. 되게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만 제미나이 그래서 구글하고 챗 GPT와 동등하게 두고 비교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는 역시 압도적으로 제미나이입니다. 압도적일 정도요? 그러니까 챗 GPT가 전체 사용자의 한 4%, 5%밖에 안 돼요. 그래요? 80% 정도가 아마 제미나이로 지금 그것도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뭐 한 5%에서 8%, 뭐 그 정도로 제가 뭐 보고 있는데 폴리마켓에서도 앞으로 향후 이제 생성 AI로 남을 것이냐, 거의 뭐 재미나요 압도적인 어떤 수치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어떤 괴류를 크게 벌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기업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장에서는 250% 가깝게 폭등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정교장에서 250% 폭등을 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잡주. 아니, 잡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예. 종목일까요? 네. 어떤 섹터일까요? 뭐 원자재 여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에요. 띵주니까 신약이죠, 신약. 신약. 저랑 그래도 오래 같이 한 짬바가 있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야. 뭐예요? 안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어. 비이상적일 정도로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경우는 네. 바이오. 꼭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신약일 경우가 좀 많아요. 임상시험이 잘 안 됐거나 네. 잘 됐거나 혹은 남의 동네 임상시험이 뭐 안 돼서 내가 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가는 거, 네. 100%대 올라가는 또 뭐 거는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그쵸. 예, 이렇게 전쟁 정말 나는 천재지변이. 소형 에너지 기업들이 막 튀어올라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맞아.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유니큐어라는 기업인데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유니큐어가 영국 런던대와 함께 진행했던 헌팅턴병 임상 시험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발음이 어려워요. 헌팅턴병. 제가 오늘 요거 브리핑 동안 안 틀리고 한번 요 병의 이름을 끝까지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 헌팅턴병이 한 50번 정도 나오거든요. 예. 네, 헌팅턴병은 유전성 퇴행성 뇌질환이다라고 합니다. 주로 성인이 돼서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균형을 못 잡는 운동장애,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성격 변화까지 나타나는 희귀 질환인데 4번 염색체에 생기는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발병하고 나면 15년에서 25년 내에 심각한 신체적 또 정신적 무능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요. 가족력 중에 부모가 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헌팅턴병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병의 진행이 최대 75%까지 느려진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헌팅턴 단백질,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부터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임상 참가자 29명 중 대부분의 환자들이 직장에서 이 병 때문에 은퇴했던 사람들은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탔던 사람들은 다시 걷게 되는 등 이 일상생활로의 그런 복귀력이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약과 관련된 그런 임상시험과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인류의 과학 또 의료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정복하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된다. 되게 몇 개 있거든요. 탈모. 노화, 탈모, 비만, 암, 여드름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헌팅턴병도 여드름도 아세요? 여드름 진짜 만성이신 분들은 이거 치료하는 법이 아직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완전히 꿀피부가 되게 만드는 비법을 만약에 어떤 제약 바이오사가 그거를 개발을 하면 초대박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이 없다. 예, 탈모는 혹시나 탈모약을 만드신 분들께는 저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노벨 평화상 드려야죠. 예, 아마 그 모든 남성들이 아마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거 만들면 아니에요. 그만할게요. 두 분 표정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니큐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헌팅턴에 대해서 헌팅턴병.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세 자릿수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뉴스들이 보통은 시장 자체가 좀 과열이 됐을 때, 과열이 됐을 때 이런 호재 뉴스가 하나 탁 튀어나오면 그냥 예를 들면 한 50% 오를 정도의 호재도 뭐 200%씩 오르는 그런 모습일 텐데 오늘은 아마 어떤 호재가 나와도 약간 시장 자체가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흔치 않죠. 지금 9% 오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기업 알리바바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어제 저희가 이거를 못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맞아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뒷 얘기를 못하는 바람에 알리바바 얘기를 못했으니까 사실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다시 뭐 리와인드 해보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AI 인프라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에 계획했던 3,800억 위안 하나로는 약 74조 5천억 원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 인프라 산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 우용밍 알리바바 CEO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는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기존 일자리의 80%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방일까요? 해고일까요? 제 생각에는 해고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앞으로 5년간 AI 컴퓨터 인프라 부문에 4조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라는 게 이 해당 발언의 골자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는 대여섯 개의 슈퍼컴퓨팅 플랫폼만 남고 알리바바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 엔비디아와도 피지컬 AI 쪽에서도 협력을 할 예정이죠. 이 모든 호재들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4년 만에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좀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으니까요. 뭐 간밤 정교장에서도 8% 급등을 했으니까 충분히 오늘 다시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리바바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요즘에 너무나도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중국 증시마저도 많은 기업들이 같이 막 튀어오르는 모습이 좀 있는데 한태호 과장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미국이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중국 내에서도 가고 있는 섹터는 항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빅테크 가고 있고요, 반도체 가고 있고요, 전력 가고 있습니다. 아, 중국도?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알리바바라던가 뭐 징둥이라던가 그런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뭐 계속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동일하게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좋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고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아까워요. 저도 막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준에는 좀 충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팔로우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가 아마 지금 최근에 중국에 관련해서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2, 3주 전에 중국을 사라고 매수 시그널이 아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수급이 돌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중국에 관련해서 최근에도 좀 관심이 많고 사실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냐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뭐 예를 들면 그러한 어떤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 주가 상승도 있겠지만 양립?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예 무시를 했었던 그러한 기업들이 뭔가 하려고 하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실체가 나오기 전에도 먼저 선반영이 되고 뭔가 시장을 좀 조금씩 점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성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중국이 뭔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밟아왔던 이 속도를 중국이 조금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 튀어오르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요즘 꾸준히 좀 들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은 사실 실생활을 하기가 사실 어렵긴 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그 뭐 이태리산을 쓰는 제품도 있는 거고 꼭 국산을 쓰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제품 정도는 중국산을 쓰는 그런 제품도 있듯이 사실 시장이 누가 누구보다 훨씬 낫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저렴한 데 대한 그런 거를 원하는 니즈도 있을 것이고 압도적으로 비싸더라도 고사양의 그런 걸 원하는 니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존을 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꼭 알리바바가 엔비디아를 막 다 따라잡아야만 이 게임이 끝나는 그런 무슨 엔드 게임은 아니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산 제품들이 가장 잘 침투해서 들어온 게 저는 의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알리테무신 다들 많이들 맞아요.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오히려 국내의 옷가게들 그리고 뭐 이데아피라던가 이제 오프라인 옷가게들은 정말 힘든 것 같고 저희 집이 동대문 근처여서 아, 동대문 그 쇼핑하러 가세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진 않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진짜로. 중국산에 많이 밀리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렴한 데 대한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선 이제 알리바바 지금은 잘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사업 영역 자체가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엔비디아랑 알리바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뉴스, 그 인텔 투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 저 방송 나왔을 때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인텔.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이제 기억해 주시나요? 왜냐면 그 제가 해서 기억나요. 아, 네. 하여튼 그 속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알리바바가 엔비디아한테 이제 칩을 공급받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그 인텔에 대한 성의 표시를 보여준 거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가 같이 가는 것도 그런 뉴스들의 연결고리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에는 민 씨랑 자리 바꿔 앉으실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질문하니까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있어서 약간 잘못된 저는 사실 그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최보아 앵커의 빌드업이 좀 꼬였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 요거를 어떻게 풀까 하면서 저는 이제 지켜봤거든요. 그럴 때는 토스 하면 되죠. 아까 거주지가 동대문 얘기 나오면서부터 제가 사실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도와줄까 하다가 안 도와줬어요, 일부러. 예. 제 옆에 앉으시면은 감당을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인텔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자, 인텔 기업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한번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인텔의 남자세요. 지난주에도 인텔 얘기할 때 나와주셨고 오늘도 인텔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인텔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애플의 투자 유치를 타진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긴 한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텔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2%대 좋은 흐름을 좀 받아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인텔은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는 20억 달러를 투자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애플과의 협력까지 성사가 될 시 인텔의 회생 전략에 큰 동력이 당연히 되겠죠. 다만 애플이 자사 기기에 다시 인텔 칩을 탑재할 확률은 현실적으로는 좀 낮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맥북, 아이맥 등의 자사 제품에 인텔의 CPU를 핵심 부품으로 탑재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 5년간 자체 칩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고성능 칩의 경우에는 대만 TSMC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월 미 정부가 지분 10%를 취득하며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업 재건에는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MD 등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고요. 최근에는 공장 확장 계획도 연기했습니다. 관련해 팀쿡 애플 CEO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경쟁은 파운드리 사업에 좋은 일이라며 인텔이 부활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줬다 뺏는 거. 줬다 뺏는 거. 말하려다가 많은 거. 아. 그리고 말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거. 이렇게 애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는 해놓고 예. 아직까지는 투자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기대 이만큼 했는데 예. 안 하면 완전 삐지겠죠. 그렇죠. 뭐 지금 남자친구분이 그러신 건 아니죠? 아유 누구 보라고 한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200% 급등할 종목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아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싫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말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좀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인텔 뭐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50억 달러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라고 해야 될지 그냥 쇼맨십이에요? 뜯긴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쵸. 3,000억 달러 투자한다 했는데 지금 50억 달러는 별거 아니죠. 예, 이게 과연 50억 달러가 좀 뭐 그냥 정말 감사의 어떤 용돈을 드린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정말 쇼맨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물론 금액을 보면 7조입니다. 그것도 7조가 넘는. 얼마 안 되네요. 예. 애기죠, 소소합니다. 애기도 예. 소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생태계를 변화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생태계라고 하시는 게 인텔이 뭐 지금 인텔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나 아니면 지금 뭐 TSMC에 좀 쏠려 있는 것들이 일부 인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가 또는 뭐 빅테크들의 여러 수주가 인텔로 좀 흡수될 것인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인텔을 또 더 살려놔서 뭐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좀 갈 것인가. 잘 될 것 같았으면은 지금 예. 좀 약간 좀 시그널이 좀 이렇게 부릉부릉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잘 안 된다. 좀 약간 배팅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예, 예. 네. 지금 인텔을 저도 좀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인텔을 좀 한 문장으로 평가하자면 인텔은 지금 정치 테마주다. 정치 테마주다? 네, 정치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50억 달러, 사실 엔비디아 입장으로 봤었을 때 예. 뭐 그로스 마진이랑 뭐 순이익을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 3일이면 버는 돈이거든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예, 때. 예. 그것도 심지어 중국 매출을 열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에서 나오는 돈에서 맞아요. 한 2, 3일이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번에 결국에 알리바바랑 엔비디아가 협업할 수 있게 트럼프가 허용을 해줬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분기 단위로 봤었을 때 나머지 한 88일만 일하면 충분히 다 메꿀 수 있는 돈이니까 성의 표시로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뭐 파운드리에서 뭐 인텔이 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TSMC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 저는 좀 못한다. 못한다. 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랑 똑같이 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것 같았으면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잘 될 것 같았으면 사실 진작에 뭔가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되는 기미가 보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부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부진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인텔을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냥 지금 인텔의 주가 움직임 자체를 딱 봤었을 때에는 인텔의 개별 EPS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네. 매출액 증대라던가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면 뭐 애플의 투자, 뭐 엔비디아의 투자, 소프트뱅크의 투자의 네.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인텔의 기본 사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이게 밸류로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을 밸류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네, 현재.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지금 최보 앵커가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인텔과 사실 애플 간에 여러 어떤 협업이 좀 되고 있는가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이 혹시나 뭐 시장에 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외신 기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외신 기사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라클 쪽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라클이 올해 두 번째 큰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 40년 만기짜리 채권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예. 이 오라클에 장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돋보이기도 하고요. 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는지 봤더니 이 AI 시대에 딱 맞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짓느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오라클이 최근 오픈 AI와 또 메타 같은 빅 고객들과 또 이렇게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데이터 센터 임대부터 또 서버칩까지 엄청난 비용을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 틱톡 클라우드도 맡고 있다고 하니 이제 알고리즘 감시까지도 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틱톡 미국판을 만드는데 오라클이 살짝 손대고 있는 모양새가 또 확인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한때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한테 밀리는 오라클이었지만 이제는 계약은 다 확보했으니 인프라부터 제대로 깔자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올해 들어서 현금 흐름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미래 투자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다시 뭐 2029년쯤에는 또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빌린 돈으로 아무래도 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등급은 또 괜찮다는 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오라클의 오랜 CEO가 또 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이 비용 관리는 어떻게 될지 또 투자자들이 예의주시 중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오라클은 AI 시대의 또 인프라 빌더로서 크게 도약하는 중으로 보이고 이 거대한 베팅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오라클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여유로운 행보가 보여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 CEO도 교체가 있었고 또 그들의 리더십 분야를 좀 확인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도 좀 파악이 되는데 예. 장수하겠다는 자신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야, 장수하겠다는 자신감. 네. 사실 이번 CEO가 AI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사실상 이제 뭐 CEO로 또 오게 되면서 네. 뭐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회사채 발행 뭐 저는 뭐 수순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예, 지금 뭐 아시잖아요. 네. 예, 찍어내서 일단 네. 돈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또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라클이 저희 아버지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찍어가지고 하지만 시간을 늦추면 안 되거든요.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어요. AI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업계에 그 AI 관련된 상장사 뭐 대표님도 제가 말씀 잠깐 들어보면 200억 정도 투자하는데도 그냥 정말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AI 같은 경우는 뭐 학습시키고 뭐 하고 하다 보면 200억도 정말 그 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자, 그 정도로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속도를 또 내야 되고 이 패권을 잃으면 또 도태가 되다 보니 지금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회사채를 좀 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다 뭐 같은 생각이시겠죠. 오라클의 주가를 보면 자본 지출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는 남의 돈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호재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주가만 보면은 확실히 뭐 업계에서도 투자자들도 충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자, 지금 지표가 떴습니다. 자, 지표가 떴는데 지금 조금 확인을 좀 볼까요? 화면 보게 되면 일단 그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한번 먼저 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가 지금 23만 3천 건인데 21만 8천 건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뭐 노동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또 많이 경색이 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GDP가 3.3%를 예상했는데 3.8%가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원 내구재 수주를 좀 보게 되면 마이너스 0.1%를 예상을 했는데 8월 달에 0.4%로 지금 수주도 너무나도 좋은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좀 올라갔네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2.5%를 예상했는데 2.6%가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경기가 조금 좋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나오니까 특히나 저는 GDP 같은 경우는 3.3이 지금 3.8로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이 9월이니까 이제 2분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확정치가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돼? 나는 이제 퀘션 마크 생긴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고용이 좀 둔화가 되거나 안 좋거나 또는 물가가 뭐 예를 들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 봐야 되는데 소비도 늘고 있고 경기도 괜찮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데 그게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그런 정당성의 이유로 가면 오히려 시장에는 또 안 좋은 그런 아쉬움이 그래도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저는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뭐 채권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다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나와주신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연준과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표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또 보수적으로 지표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경제 지표가 좀 나오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 거의 4.18%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또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기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튀어 올랐습니다. 확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 물론 이러한 뉴스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튀어 올랐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러시아 관련돼서 뭐 일부 폭격기 관련된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면 제가 바로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리튬 아메리카인데요. 아까 250% 폭등 종목을 좀 보고 오시니까 이제는 95% 정도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95% 상승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리튬을 채굴하는 회사인 리튬 아메리카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최대 10%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가파르게 오름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채굴 업체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바이든 정부는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2억 6천만 달러의 에너지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바가 있었죠. 네. 이 트럼프 정부는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대신 회사 지분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아메리카는 최근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 리튬 광산을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커패스는 서방 국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투자는 막강한 지원이 좀 되기도 하겠죠. 제가 또 오늘 찜이 들려가지고 네. 물 마시는 동안 예. 얘기하고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네. 별의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 저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제가 경제지표 발표하면서 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지금 이러한 어찌 보면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좋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미국 경기 강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왔죠. 계속해서 네, 아니 3.3%도 사실 예상치가 3.3%인데 네. GDP가 네. 그것만으로도 3%가 넘었어? 네. 예. 그렇게 환호했었으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이제 파월의 발언들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먼저 이제 얘네 파월 같은 경우에는 GDP가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분명히 데이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먼저 조금 시장의 충격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먼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GDP가 3.8%까지 튀어버리니까 저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예. 그래서 3.8까지 튀고 미국채 4.17, 4.18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지금 중소형 특히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기대감으로 갔던 애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 금리 인하도 그렇고 예. 이제 기업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투자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업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클린한 게 매출액 성장률이랑 EPS 성장률을 따라서 주가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기업들 중에서는 인텔 같은 기업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금리가 금리가 10년물이 4.17, 4.18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 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지표 발표였네요.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시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예를 들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네. 예, 아니면 고용 시장이 너무 견고하게 또 변수는 있으니까. 그런 네. 그 양쪽의 어떤 방향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물가가 다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예. 네.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현금 비중을 저도 늘릴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있는지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전히 그래도 10월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0월은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더 여전히 시장의 참여자들을 보고 있다. 수치가 그렇게 많이 변했나요? 모르겠네요. 자, 근데 제가 이전에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최보 앵커 괜찮죠 지금? 네, 괜찮습니다. 예. 물을 마시는 동안 다들 열심히 좀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편안하게 물을 좀 마셨어요. 예. 네, 다음 종목 코인베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인터넷 인프라 기업인 클라우드 플레어가 합작해서 X402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AI 기반 자동 결제 표준인 X402 프로토콜을 글로벌 개방형 규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좀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X402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HTTP 코드를 활용해서 결제를 웹 상호작용에 직접 내장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와 API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가치를 교환해 이 기존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레거시 결제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 뿐 기계가 주체가 되는 거래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X402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해 AI 상거래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월가에서도 향후 몇 년 안에 M2M, 그러니까 기계 간의 상거래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AI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지 않는 산업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결제 간의 그것도 기계로 좀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해당 소식에 뭐 코인베이스 관련 주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프리마켓에서는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차후에 좀 더 팔로잉업 되는 그런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뭐 2%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과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최근 비트코인이 약간은 좀 조정장에 돌입을 한 모습이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도 좀 연관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람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이제 기계들끼리 거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이제 기계 대 기계,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맞아요. M2M. 근데 핀테크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암호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 그 결제에 맞춰서 뭐 과거 레거시, 뭐 비자와 마스터 같은 이런 카드, 뭐 물론 뭐 같은 협업을 통해서 또 제휴를 맺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과거에 우리가 각광을 받던 블럭이나 아니면 페이팔이나 이런 뭐 암호화폐와 또 연관성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 엄청 쉬어 있거든요. 예, 바닥을 쫙 하면서 정말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는데 네. 자, 이러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면 이 핀테크 기업들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예, 제가 미장을 원래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핀테크 기업들에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미장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업스타트 홀딩스도 있을 거고, 업스타트, 그쵸. 뭐 소파이도 있을 거고, 파가야 테크놀로지도 있을 거고, 뭐 소파이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핀테크 기업의 그냥 딱 한 종목 대장이 누구냐? 전 대장을 좋아하니까. 대장은 누굽니까? 저는 원래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 예, 로빈후드라고 생각을 해서 로빈후드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뭐 근데 왜 로빈후드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뺏어올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로빈후드는. 가진 예. 게 많아서. 로빈후드가 다른 사람들 걸 뺏어올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로빈후드라는 기업 자체가 리테일 대상으로 해서 한국으로 치면 토스증권처럼 이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토스증권이 로빈후드의 카피캣 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UI라던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이라던가 뭐 JPM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증권사들이 정말 앱이 안 좋았어요. 거래하기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뭐 네. 제로데이 옵션이라던가 기타 등등 뭐 옵션 거래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리테일 거래량을 실제로 많이 뺏어갔고요. 로빈후드의 사업 성장 스토리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로빈후드가 실제로 사업을 성장한 거는 그 예수금이 확 증대되는, 당연히 증권회사니까 돈이 몰려야 되잖아요. 네. 그 증대되는 시기가 2023년 4년 중소형은행 위기였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로빈후드에 몰렸던 예수금으로 리테일 고객들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로빈후드가 이제 탑급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더 뺏어 오려고 하면 이제 스포츠 배팅 마켓에서 뺏어 와야 되거든요. 아, 스포츠 베팅.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드래프트킹스 뭐 이런 데서. 네, 드래프트킹스랑 예. 그 한 군데 더 있는데 예. 그 두 군데서 뺏어오는 게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요. 지금. 네.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예.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골드만삭스 거 뺏어오고 어. 시티 거 뺏어오고 하니까 예, 예. 규모가 뺏어온 게 컸는데 진짜 많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쫙 성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6조, 140조 정도까지 지금 로빈후드가 성장을 했고 네. 그래도 많이 성장했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을 이제 딱 바라볼 때는 뭘 제일 먼저 보냐면 저도 원자재 쪽 선물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선물 눈이 갑자기 네. 눈빛이 무슨 상태에서 예, 생각났어요. 약간 이상가족 보듯이 네, 봤습니다 지금. 예. 저 그래서 원자재 아까 카파 타이틀도. 말씀하실 때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네, 카파 맨날 이제 그것 뜨면 이제 기사 맨날 쓰고 막 이런 걸 했었어가지고. 이따 끝나고 예. 구글 좋아하시는 분이랑 껴안고 대화 한번 하시고 저랑도 좀 대화 한번 하시죠. 네,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이 원래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예. 코인베이스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기업이고 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지는 리테일 거래의 특성상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는 탑 티어 두 개가 주가가 계속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변동성이 많아야 변동성이 들어가야 수급이 들어야 결국에는 맞습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메인으로 가는 예. 정말 변동성이 많은 거는 예.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그렇죠. 그런데 선물의 대장은 코인베이스가 아닙니다. 그 코인 선물의 대장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근데 네. 바이낸스는 비상장이죠.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이랑 거래 수수료에서 사실 바이낸스에서 압도적으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투자를 코인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 말하면은 빗썸이나 뭐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코인 볼 때 바이낸스에서 봐요. 선물하시나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가 사실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원유 선물이라던가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옛날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실제로 뭐 키움증권, 뭐 유안타, 교보, 뭐 이런 한투 이런 데서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뭐 흔히 뭐 유튜버 VJ, 뭐 이런 BJ 뭐 이런 분들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해외 선물 BJ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코인 선물 BJ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만 봐도 시장 흐름이 이미 해외 선물에서 코인으로 넘어갔다는 게 보이고 코인 현물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실제로 선물을 가지고 하고 해외 거래소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는 걸 보여주시는 분은 또 없거든요. 다 바이낸스 아니면 비트겟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거래소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그 매매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구조냐? 아닙니다. 매매 수수료는 바이낸스랑 하이퍼리퀴드 같은 애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그럼 예치금이라는 이슈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예치금을 나눠주는 게 불법이다라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코인베이스는 지금 성장성이 좀 꺾인 거라고 보는 거죠. 핀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해외 선물 매매 수수료 다 뺏어가고 있는 거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해외 거래소들 바이낸스, 하이퍼리퀴드 같은 애들이 다 뺏어가고 있고요. 비트겟 같은 애들이 뺏어가고. 근데 지금 핀테크에서 추가적으로 상장사들 중에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블리시 같은 애들도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상장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굉장히 클린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 선물 같은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맞습니다. 거가 되네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상장을 안 하잖아요. 바이낸스 상장 안 하고 자체 코인 발행해서 자금 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코인베이스 같은 핀테크도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또 대중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좀 코인베이스나 빗썸 같은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긴 한데 맞아요. 바이낸스 쪽에서 뺏어올 게 많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거래 대금이랑 매매 수수료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네.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전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뭐 로빈후드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 코인 시장, 예, 그리고 뭐 어떻게 지금 매매가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오늘 한태영 과장님이 준비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또는 한번 좀 뭐 체크해 볼 만한 그 종목이다라고 해서 준비하신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맞아요. 저는 이제 매크로보다는 개별 기업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네. 솔직히 좀 기대한 만큼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대한 만큼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주가는 정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이 딱 기대한 만큼만 나와서 그런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기대감이 나온 게 이제 8월, 9월부터 이제 디램이랑 낸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올 거다. 전 쇼티지 하면 이제 뛰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생각한 만큼만 나오다 보니까 네. 더 간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뭐 CEO, CBO, CFO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공급 쇼티지 분명히 있고 디램이 더 가속화될 거고 낸드는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낸드는 조금 더 빨리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언급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쇼티지가 심한 분야가 어디고 가장 해결이 안 될 분야가 어딘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기존에 잘하다가 얘는 그냥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네 라고 말하던 하드디스크 분야가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심한 상황이거든요. 하드디스크가? 네, 맞습니다. 그 스토리지가 전부 다 이제 SSD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못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시장은 좀 재미난 게 전 세계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뭐 시게이트, 그리고 한국인 분들은 많이 아시는 도시바까지. 도시바. 네, 맞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옛날 도시바. 제가 예전에 도시바 노트북 많이 썼습니다. 네, 지금 없어서 그렇지. 저희 누나도 첫 노트북이 도시바 저도 첫 노트북이었는데 노트북 도시바였어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네. 사업 부문이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산업이라서 성장성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EPS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EPS로 봤을 때 5불 정도에서 지금 7불, 거의 한 35% 정도 증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6.7불에서 12.8불, 거의 한 80%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주가 되게 흔들리고 이런 파월 말 한마디, 금리 방향성 한마디, 속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들 때 저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과 EPS 성장률로 가는 종목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은 뭐 예를 들어 블룸에너지 같은 종목들, 막 기대감으로 막 우리 에너지 많이 쓸 거야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EPS가 성장하는 이런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샌디스크. 네, 이런 종목들은 정말 꼭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을 지금 현재 저 일각에서는 사실 그 마이크론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 특히나 이제 뭐 D램이나 이러한 반도체 자체가 워낙 사이클이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EPS가 늘게 되면은 퍼가 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퍼에서 사고 저퍼에서 파는, 결국에는 EPS가 꼭지에 올랐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뭐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재고의 증가량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지금의 어떤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레거시 반도체 워낙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들 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뭐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많이들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론이 뭐 7.5불에서 한 17불 정도로 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4개 같이 놓고 PBR 비교했었을 때 사실 샌디스크가 제일 쌉니다. 지금 1.5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공급망 쇼티지 중에서 내가 가장 비교적 저렴하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뭐 샌디스크 같은 기업은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2배 정도까지는 사실 가지 않을까 정도로도 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해도 한 30% 정도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안 됐으면 한다. 안 됐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까지도 여기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업 이야기로 다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봐드리기 전에 달러 인덱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고 탄탄하다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정당성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반영하되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98.17까지 조금은 내려왔지만 제가 아까 전에 좀 세 분 말씀하실 때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98.2선 위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개장 전에 튀고 있다라는 점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중개 그리고 감정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인데요. 아마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뉴욕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 중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 부동산도 많이 거래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니까 미국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친숙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날 로이터 통신이 더글러스 엘리먼에 대해서 월가 감시기관이 최근 인수입찰 실패와 관련해서 내부자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더글러스 엘리먼은 또 다른 주택 중개사인 애니웨어 리얼 에스테이트로부터 주당 $4의 가치로 인수합병 제안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가 50% 넘게 뛴 바가 있습니다.
미 금융산업규제기구는 이와 관련해 비이상적인 주가 상승이다라고 규정을 하며 이사회 회의록, 내부자 목록, 또 회사가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세부 정보를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별다른 추가적인 정보는 전해지지 않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죠. SEC와 미 금융산업규제기구가 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항이 심상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당 소식이 투심을 약화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주가의 변동을 좀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이상한 부분은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9%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주가에 좀 기인해서 볼 때 대중들은 혹은 전문가들은 사실 이 내부자 거래가 이 내부에서 이미 좀 해결이 된 게 아니냐, 혹은 내부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오가고 있는데 대중들에게만 언론을 통해서만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한간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만 모르는 내부자 거래가 이렇게 또 있었어요. 항상 우리만 뒷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제가 이 정보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내부자 거래가 있고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에 착수해서 오히려 그게 주가에는 하방압력 으로 작용할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한 번쯤은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익명의 재물을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뭔가 내부자 거래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주가 하방 압력이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희도 좀 궁금하네요. 주가를 보시면 뭐 그래도 월가에서 좀 우려하는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은 프리마켓에서 지금 좀 9%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종결이 된 사안이고 그렇게 큰 이슈로 마무리되지가 않을 것인데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부의 모종의 그런 거래가 이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뭔가 보아님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미나게 그냥 들리는 게 오픈도어도 그렇고 더글라스도 그렇고 뭔가 되게 공통의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요? 금리 인하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 중소형 섹터. 그러면 지금 약간 중소형 sek터 투자할 때는 부동산 관련주 위주로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이 부분 좀 약간 주의 깊게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저 없는데 오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시드니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진짜죠? 진짜로 볼게요. 진짜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시기 때는 뭐 우리 전통적으로 사실 뭐 리츠 기업들이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많이 움직이죠. 많이 좀 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다우존스가 0.28%, S&P 500은 0.5%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도 일부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건강한 조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 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두 분도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 또 한태영 과장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자, 장 중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가 방송이 되니까요. 장 중에 또 어떤 흐름 보일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